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3분을 막 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대호 PD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자, 김대호 PD 네. 오늘 어디 헌법재판소 다녀오셨죠? 오늘은 제가 그 헌법 지금 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화요일, 목요일 거를 전부 정리를 하고 있어서 따로 갔다 오질 못해가지고. 오늘 있었던 네네네. 예, 그 재판 상황을 보셨다. 네, 왜냐면은 지금 화요일 날로 3명 있지 않습니까?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진우 거 보면서 열받았죠. 그럼 홍장원 씨가 언제 나오나만 기다리다가 여인영 사령관 부분을 대부분 패스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따로 여인영 파트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거도 어느 정도 보긴 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선배님이 달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만하면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 여인영은 특히 뭐 할 건 없었어요. 아, 한마디 정도는 중요했죠. 한마디 정도 중요해가지고 뭐 윤석열이 뭘 지시하긴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왜 그 정치인들 잡아가도록 한 거, 뭐 한동훈 어쩌고 한 거, 그거를 내가 불러줬다.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 인정해서 게임 끝난 거야. 그거는 뭐 나 그거 하나만은 뭐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한테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어허. 여인영이 그 선관위 바로 방첩사 출동하는 그 담당 쪽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어. 반대로 저쪽 친구들은 그렇게 부정선거 막 선관위 막 체포 얘기하다가 여인영 사령관은 자기들이 관심을 안 가져. 아니 여인영이 그 담당자였잖아. 그렇죠. 근데 왜 방첩사령관이죠. 근데 왜 관심을 안 가지죠? 원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 하지만 집요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올리려고. 야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네, 일요일 날 기대할게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준비한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지난 헌재에서 눈에 띄었던 변호사 한 분이 계시죠? 김계리? 네, 김계리 변호사라고 여자분 변호사인데 오늘 헌재를 보신 분들은 또 남자 변호사가 또 눈에 한 분이 또 띄었을 겁니다. 네. 윤석열 변호인단. 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변호사 2명이 네. 아주 깽판을 쳤어요. 여자 김계리, 남자 김계리. 남자 김계리는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얘들 변론을 포기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론은 포기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 시비거리를 삼아서 탄핵 불복을 하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영상을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오늘자 이제 곽종근 사령관 영상을 똑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이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거의 마지막에 온 느낌의 그 발버둥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그 사령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랑 이런 거를 좀 중점으로 주변을 중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황은 예 아니로 좀 해주세요 좀. 맞잖아요. 그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죠. 그 상황을 제가 따를 수 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대통령의 지시 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는 게 일반적인 군인의 태도이고 입장 아닙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버렸냐?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급하고 이게 급하게 막 돌아가고 현장 지휘관들하고 통화하고 이걸 멈추고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집중해서 그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묵살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아서 상황이 아니면 그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그 상황이 현재 제한되고
그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본청 안에. 15명. 아시잖아요. 텔레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유추어 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15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대통령한테 저희 국회의원들이 요원들이 15명밖에 국회 내에 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대통령님의 지시인데 국가통수권자의 지시고 증인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복명을 하지 않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갑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인 스스로도 진술했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대통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님 자꾸 그 용어를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그 인원들은 접촉해야 되겠지, 그 인원들은 멈춰야 되겠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거기에 그걸 멈추는데 급박하고 했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뭐 2시간 있고 3시간 있고 옆 사람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럴 경황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절차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훈 사령관님, 평소에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로? 평소에 한번 바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의 지시보다 저는 그 합참의장과 육군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평소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한 상황에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물론 이동 상황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증인의 지원에 의한다면 지시를 내렸어요. 그 지시를 그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복명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렸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전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설명을 안 했냐고요.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복명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특전사령관 증인의 부하도 아마 증인의 지시를 내면 당연히 복명복창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 내렸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거는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말입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증인은 늘상 얘기하듯이 그게 지시가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상황은 예 아니로 좀 해주세요 좀. 자, 저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원래 군대에서 잘 그래요. 이상한 지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한 지시를 하는데 꼭 하라고 그래. 왜 그러잖아.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지 왜 안 까? 이러잖아.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놓고 돌아서서 아이 씨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다고. 많이 그래요. 저는 반대를 보면서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 정말 요번에 저 변호사분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배려심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런 게 좀 눈에 보이지 않았나요, 여러분? 왜냐면 옆에 앉아있는 윤석열 피고인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복면복창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피고인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저 상황에서 정확하게 생각해봐요. 어느 상관이 야 가갖고 국회의원들 경험해갖고 끌어내라고 하면은 복면복창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보통?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 별 3스타 달고 잘 못 들었습니다를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잘 못 들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 예, 그리고 그럴 때는 보통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 뭐 군대 생활하면서 뭐 안 겪을까 밖에서 이상한 개소리 하는 사람, 특히 정훈 장교들한테 야, 이 보도 무조건 막어! 절대 안 막어!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아이 씨발 이거 어떻게 막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 해요. 당연히 못 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해. 그리고 대통령이 생전 처음 전화했는데 그런단 말이냐. 대통령이 생전 처음 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잘 알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님 이게 살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처음 몇 번 전화도 안 한 사람 처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해! 이러는데 아유 대통령님 이게 안 되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못하지. 그러니까 네 하고 끊어놓고 난 다음에 아이씨 어떡하지? 이랬을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저걸 가지고 뭔데 저 사람 도대체?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진짜?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너무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 다음 주제부터인데요. 사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네. 자 윤석열의 예 공소장이네요. 네, 정확하게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월 26일 날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검찰 공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어디로 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이겠죠. 서울중앙지법이 참고로 헌재는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이랑 이런 걸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지난 설 연휴 때 헌재가 한 주 쉬어와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도 이거를 받았죠. 받았지. 당연히 받겠죠. 예. 그래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엊그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재판과 오늘 사령관들 재판은 다 마찬가지로 박준섭 비서실장 빼고요. 이 검찰 조서를 중점으로 돌아가는 헌재 재판들입니다. 그랬죠. 예, 맞아요. 이 검찰 공소장을 중점으로 돌아간 내용들이고 그래서 왜 저렇게 윤 변호인단 측이 열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저 공소장이 증거물로 첨부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간에 뭘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버할 수밖에 없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뭔가요? 앞부분이네요. 자 서울시 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어쩌고저쩌고한테 뭐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77조에도 맞지 않고 다시 검토해달라 라면서 국회 전면 차단 지시 재고를 요청하였고 자 그러자 경찰청장입니다.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며 지시대로 하라라고 했다. 자 그러면서 지시사항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전망을 통해 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하여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김용현진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예요? 국회 봉쇄 목적 의도 없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봉쇄한다고 하려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니까 바로 탄핵이 돼버리니까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경계만 시킬 의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봉쇄가 맞았고 중간에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너네 이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알지?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으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알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현장에서 그 지휘를 하고 봉쇄를 하던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보고를 올린 거죠. 이게 헌법 위반된다는데 찾아보니까 77조 위반이고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임무를 지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잠깐 동안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허용이 됐다가 그 소식을 누군가가 듣고 다시 내린 겁니다. 야 이 새끼. 전원 다 막아라. 네. 전원 다 막아라. 그런데 그 부분에 술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헌법 위반이라 해갖고 다시 내려달라 했는데 그래도 막으래. 그러니까 술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나섰어요?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따르세요. 안 그럼 다들 포고령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 금지, 지방의회 활동 금지라고 포고령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를 윤석열은 뭐 집행할 의도가 없었네, 저쩌네 하는데 집행할 의도가 없었으면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그런데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포고령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한번 선포가 되면은 선포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이거는 내용대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객관성이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회 활동 금지 딱 적어놨으면 당연히 봉쇄가 되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뭐 봉쇄 지시한 적이 없다? 아 씨발. 봉쇄 지시한 적이 없으면 포고령도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지. 네, 보니까 계엄 실패 원인 분석이 막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 첫 번째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모르는 게 하나 있고 우리 MZ 친구들이 불법적인 것도 군인이라고 다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는 계속 임무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현장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강압적으로 권력으로 권한으로 밀어붙이려 하니까 잘 안 됐던 거다 하는 게 있었고 또 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와 포고령 발령이라는 내용입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포고령 발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자, 이 대목이죠. 잠깐만. 예. 제가 네. 폭염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하는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릴 것이다.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이씨 명령대로 해. 만약 안 따르면은 전부 다 항명죄로 처벌할 거고 군율이 얼마나 지엄한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 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포고령 해놓고 이거 안 따르면 니들 죽는 줄 알아?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군인들이 왜 이러한 위법한 문제가 아무리 봐도 있어 보이는 계엄령을 지시를 명령을 따르냐. 따르지 말아야지. 그렇지. 이런 건 따르지 말아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항명죄로 항명죄 군율로 다스리겠다라고 거의 협박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협박이 이걸 보고 협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게 사실 있었다. 그 앞에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아유. 근데 이런 게 다 나와버렸으니까 속이 탈만하죠. 예. 네. 아무튼 굉장히 저기 나오는 이제 나가 김용현이고 지하에 있는 작전통제실로 이동한 후에 다마라바 이쪽은 요번에 증인 참석한 사령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네. 나가 김용현, 네. 다가 이게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 네. 라마바가 아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참. 자 다음 슬라이드도 볼까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내용은 요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의 미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계엄사령관이 결국에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라고 했는데 발령을 했는데 공고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고되지 못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의미네요. 네. 이것도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자면 계엄 당일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TV로도 핸드폰으로도 그날 보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았었죠. 그걸 보고 있는 샌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벽에 포고령 1호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되게 약간 근데 다시 돌이켜서 상기시켜 보면 포고령 1호가 뭔가 되게 찌라시처럼 들어왔어요. 그렇지. 인터넷 카톡으로 오고 막 카톡으로 전달받고 갑자기 뒤늦게 뉴스 자막도 메인 뉴스가 아니고 밑에 줄 자막으로만 뜨고. 그러니까 포고령이 네. 제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도 참 웃깁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 발표문을 가지고 줬어요. 이거 가서 빨리 포고령 발표해라 하고 줬는데 그걸 받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가. 네. 받아서 하려고 봤더니 어이구 장관님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발표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실 쪽으로 연락을 해봤죠.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니거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포고령 1호는 사실 찌라시처럼 들어왔던 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대통령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 그렇죠. 야, 참 볼만하다. 야 이게 그래서 저는 준비된 경험이라고 가짜 뉴스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데 자, 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자, 요거는 네. 헬기를 특수전 사령부에서 출동을 시켰는데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특수전 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60발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춰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가 알기로는 1, 3, 7 지역대 병력 95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볼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 곽종근 사령관 때도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꾸 막 실탄 창간 가져갔냐 안 했냐 탄창을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부예요. 다른 지역의 병력들도 다 탄은 챙겼습니다. 저격수 배치했냐 안 했냐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격총도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쫙 나와요. 그게 이제 공소장에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사시 지급하는 걸로 그러한 부분들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점은 뭐냐면 헬기 12대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오늘 곽종근 사령관에서도 헬기 12대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네.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방사로부터 서울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이게 안양시 상공에 머물러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막 증인들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려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령관이 한 말이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계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헬기 12대가 병력을 태우고 떴어요. 협조 아래에서 떴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엊그제 나왔죠. 헬기를 떠서 이제 가야 되는데 수방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진우 사령관은 또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뭐 김용현 증인이든 윤석열 피고인이든 누구한테 받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승인이 안 났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게 중간중간에 그 지휘권자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확 끼어들면 이런 일이 생겨. 그때 긴급 그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 하고 딜레이 되는 상황이니까 봐봐. 내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 그 다른 부하가 와가지고 이거 빨리 결제하셔야 됩니다. 얘기 못해. 앞에 갖다 놓고 조용히 이렇게 막 이렇게 메모 딱 남겨놓고 보시라고 하고 가지.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승인이 안 난 건데 문제는 그 시간이 40분이더만.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헌재 영상을 이제 특히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늦게 와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챙겨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몇 개밖에 못 챙겨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 내용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거기 헌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본인 위주로 변론을 하는 거고 증인신문에 방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야기가 헷갈리게끔 나올 수밖에 없다. 대신에 여기에서 봐야 될 점은 어떠한 부분이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있었다. 말은 서로가 각자가 다르게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헬기가 떴고 진입을 못한 것뿐이지 떴고 병력은 탔고 실탄은 챙겼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를 중점으로 다 보게 됩니다. 실단 뭐 없었다, 실무장 안 했다라고 하지만 공포탄 10발씩 다 챙겼고 실무장도 헬기마다 160발씩 뭐 갖고 있었고 했다더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의원이니 요원이니 검거니 그러니까. 검거 요청이니 지원 요청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신경 쓰일 수는 있겠지만 장난이죠. 그건.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이 검찰 공소장을 다 분석을 해보고 정리를 다 했거든요. 101페이지 딱 되는데 쭉 보면서 이미 내용 정리는 끝난 상태다 게임 끝났어. 라고 느껴지고 있고 다만 마지막 거의 과정에서 이게 의원으로 표기해서 끝낼 건지 요원으로 표기해서 정리해서 끝낼 건지 그 단계에서 조금 확인차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영식 재판관도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흔들리나니까 일부러 흔들어 보기도 해요. 사실은 그 판사들이 일부러 막 흔들어 봐가지고 저 말이 어디까지 흔들리나 그래가지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참 얄밉대. 말을 해도 왜 그딴 식으로 하나. 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우리 김대호 PD도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왜냐면 오늘 문영배 대법관님도 김영태 증인한테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건 뭐냐면 문영배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글서글하게 물어봐요. 증인 제가 그런 의도로 물어보려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확인이 다시 한번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도 이제 살갑게 물어보니까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문영배 재판관이 사실은 그 판사할 때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에 더 이분이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도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약간 조심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문영배라는 사람이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해.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국무위원들 다 모아놓고 이게 뭐 국무회의였는지 뭐였는지 뭐 이렇게 열었어. 그랬는데 이제 장관들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한 거야.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됐고! 나 지금 계엄 선포 해하러 가야 되니까 나 간다! 국무회의 심의는 했다! 요랬다는 얘기거든요. 자, 공소장도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고. 야, 이 아저씨 진짜. 그리고 김용현과 함께 나온 후 1층 브리핑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면 자꾸 우리가 이 이슈가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벅차갖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까먹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시키는 거, 탄핵에 대한 이 헌재 재판 자체의 중점은 권한남용, 권력남용의 여지와 그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고유 권한 기능 오케이 인정해주겠다. 단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게 없었는지 그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국무의원 요원 이것도 뭐 나중에 보는 거고 사실 그게 중점인 상황에서
몇 개 문제되는 게 있었죠. 봉쇄나 포고령 정치활동 위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실제로 선관위에는 왜 보내 어제도 또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피고인이 선관위는 내가 가라 그랬다 하더라고요. 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아마 아시겠지만 선관위에 군사를 보내는 건 계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명항 저기 어디도 없어요. 계엄법에. 아니,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네. 뭐 선관위 가가지고 시스템을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보냈다는데 점검하려고 군대를 보내요? 군인들이 그걸 점검할 수 있나? 점검 못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루하루씩 왜 자꾸 띠꺼워지고 이런 표현이 되나요?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막 뭔가 화내고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변호한다고 왔는데 거기 이제 자기 이름 팔고 변호 이력 다 남는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왔는데 거기서 자폭을 자꾸 옆에서 피고인이 하고 있어. 저 같아 속이 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답답해. 검찰 조서도 지금 봤더니 어때요? 자, 저 내용의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쳤느냐,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들을 거쳤느냐. 일단 문서 안건 없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중소기업변처부 장관이 저녁 10시 17분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대국민 담화가 10시 22분경이에요. 그러면은 5분이야? 5분 동안 어떤 심의 있는 계엄령 논의를 했다는 건가? 그게 좀 아이러니한 포인트였는데 그 사이에 던지고 갔던 말이 지금 이미 난 언론에 다 얘기했다. 못 바꾼다. 나 발표하러 가야 된다. 나는 간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름 변호인단 나중에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겠죠. 이걸 5분이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5분? 아니 이게 말이 5분이지. 저기 이동 시간을 빼야 돼.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그거 빼고 나면은 4분 몇십 초 말인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했다. 와, 사실 이게 뭐냐면 그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 아닌가냐가 전제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정해놓은 뭐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있을 거 아니야. 이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이거 좀 뺑기 쓰려고 하지 않았느냐, 요걸 보는 건데 뺑기 쓴 거지 결국에는. 저 그 국무회의 절차도 안 거쳐.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도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리고 이 국무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부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계엄 해제를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를 봉쇄를 했어. 봉쇄의 의미가 뭐든 간에 일단 봉쇄를 해서 군의 의지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 자기가 인정을 하고 시작해버린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왜 반대로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 이렇게 위기이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 주변을 중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일부만 가져온 거거든요.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지금 탄핵소추단이 갖고 있는 검찰 이 조서 기록은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10,000페이지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제가 이거는 짧게 축약해서 가져왔지만 이런 게 수십 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탄핵소추단도 알고 있고요. 헌재 대법관들도 다 알고 있고요.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만 놓고 지금 맞나 틀리나 이것만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저기서는 이제 화가 나겠죠. 글쎄, 그래서 그럴까요? 이거 정영식 재판관의 태도가 참 좀 짜증나긴 하더라. 진짜 한 대 확 그냥 확. 그거는 이제 아마 지켜보던 분들이 이번 것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뭔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럴 거라고 보고 제가 봤을 그래서 탄핵소추단 정청래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헌재를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쪽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있는 절차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마지막 작업 정리 수순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것들은 그냥 정리를 빨빨빨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은 또 괜히 꼬치꼬치 다 캐무는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꼬치꼬치 같아서. 캐무는 거 특히 정영식 이 사람 오늘도 얼마나 어깃장을 진짜 진짜 열받았어요. 이왕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 정영식 재판관 오늘 뭐라고 이제 동영상 한번 보고 할게요.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니네. 잠시만요. 엉뚱한 게 나갔네. 자, 정영식 재판관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정석수가 그러니까 아직 제 말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조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니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 때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게 국회의원이지.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나요? 인원이라고 그랬나요? 그 따질 이유를 뭔지를 모르겠어. 두 번째, 의결 정족수라고 했으면 그게 150명이지. 의결 정족수라고 했냐, 150명이라고 했냐, 그걸 또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아니긴 한데 제가 보았을 때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얼핏 보면은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실 윤 변호인단 측에서는 딱 유일하게 두 명한테 집요하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홍장원하고 홍장원과 곽종근. 곽종근 이 두 명에게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질문해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아마 오늘 이걸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변호인도 바꿔가면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증인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살짝 바꿔서 꼬아서 질문을 하면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노리는 경우냐? 윤 변호인단 측은 반대 신문일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져가는 그 전략이 어떠한 게 있냐면 증인이 이야기하는 특히 홍장원, 곽종근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법적에서는 이걸 증명력이라 하는데 네. 신빙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익숙하겠죠. 우리한테는 친숙하겠죠.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기억이 안 맞는 건 잘 모르겠다 그랬다가 의원이라 그랬다 요원이라 그랬다. 이거를 왜 자꾸 집요하게 반대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야 관전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지만 지금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내란죄로 형사재판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재판과 지금 헌재 증인 신문의 차이점은 변호사가 대신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쏟아지는 변호사 수십 명이 질문하는 거를 다 멋있게 100% 받아치기가 어려운 거를 노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방금 보신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가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분명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보십시오.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증인의 신빙성 증명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지. 그걸로 기각을 이끌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증인이 증명력 빼고 싶어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법관이 정확하게 짚어준 거다. 아까 의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요원이라고 한 거예요? 의원이라고 한 거예요? 일단 말투가 조금 이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아마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짚어야 될 부분을 짚었다.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석이 여러 갈래로 또 다르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 네. 있는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원이라고 했든가 국회의원이라고 했든가 맥락상 그 인원은 국회의원이 맞아. 특히 그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영식 같은 경우 왜 이렇게 하냐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묻잖아. 그러면 더 말이 확 바뀐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든지 갑자기 인원 요원인가? 뭐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어쨌거나 오늘 뭐 정영식 재판관이든 뭐 저쪽 변호인이든 시비를 걸었지만 뭐 뜻대로 되진 않았다. 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전사령관 맨 처음에 헌재 오전 변론할 때도 보면은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한 6, 7번은 계속 반대 신문 차례 올 때마다 한 것 같은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대통령이 체포 지시 없었죠라는 질문을 증인한테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해죠. 그 시간도 많지 않을 텐데. 같은 얘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끝까지 그거는 형사재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하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죠. 어떻게든 무언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까 150명 얘기가 나온 것도 왜냐하면 네. 앞에 오전에 있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150명이라고 들었다. 자기는 무슨 말인지 이 150명이 뭐야? 라고 했지만 150명이 뭐 되네 안 되네 막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 이게 뭔가 했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끌어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50명을 그래서 네가 한 말이냐 윤석열이 한 말이냐 이거를 지금 따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나 뭐 의결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 150명이라고 해서는 제일 정확했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윤석열도 정영식도 계속 물고 늘어져서 아마 우리 그 시민들 볼 때는 열불 좀 복장 좀 터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관점에서 보였는데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맞다고 보는 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누군가는 견제를 하고 누군가는 감시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의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려버리는데 한번 좀 너무 나이브하고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마지막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정표네요. 탄핵 일정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탄핵 달력이라고 하셨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늘이 2월 6일이자 이제 7일이 됐죠. 네. 다음 주는 이제 마은혁 대법관 후보 권한쟁의 심판 월요일 날 들어가고요. 화요일 날에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증인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봐야 되고 그리고 13일 목요일 날 조지호, 조태용, 김봉식 이제 경찰청장부터 국정원장까지 막 다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2월 뭐 경찰청장은 그 건강상의 이유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3일이 1차적으로 헌재 변론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현재 예정돼 있던 거고요. 이제 저기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는 증인, 추가해야 되는 변론이 무엇이 더 필요할까에 따라서 또 결정이 나겠지만 추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 쭉 보면은 다시 한번 불러야 되는 증인이 한 명 있죠. 누가 있어요? 김용현 증인 다시 불러봐야죠. 왜냐? 봉쇄 목적 없었다 했는데 봉쇄 목적이 다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봐야죠. 윤석열 쪽에서 요구한 네. 부정선거 관련된 증인 아마 이 사람들이 11일 날 나올 가능성이 좀 크네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19일 날 한덕수 총리 또 탄핵 1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 한덕수가 또 시작돼. 헌재에서. 야, 그리고 아프네. 20일 날부터는 이거는 형사재판이긴 한데 제가 적어놨어요. 내란 우두머리 윤 형사재판이 시작돼요. 24일 날엔 또 누가 있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매주 2번씩 하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곧 있으면 한덕수, 박성재부터 쭉쭉쭉 추가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2월 안에 끝내려고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18일 하루 정도만 증인신문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18일 하루 정도만 증인신문이 더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증인신문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네요. 그만하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딴지에 걸고 막 하는 것 같은 느낌들도 어떤 느낌이냐면 문서를 다 맞춰놓고 마지막 맞춤법 검사하는 느낌이 알죠. 의원이라고 해요. 이 의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거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결론 나오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헌재에서 진행되는 과정 보면 열받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증거 자료들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까지 우리는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그 재밌는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 이제 형사재판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20일부터 황교안 씨가 추가됐더라고요. 합류했더라고요. 와우. 그 사람이 더 망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번 헌재에서도 김용현 증인이 등장한 순간부터 예상외로 다크호스였어요.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 일정표대로 가면은 사실 빠르면은 2월 27일 날 선고가 날 수도 있고요. 조금 미뤄지면 이제 3월 달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3월 한 4일, 3월 8일 이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3월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순까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2월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2월 안 넘겨야 돼요. 예, 사실은. 예.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벌써 지금 1시예요. 집에 또 부지런히 가셔야겠네요. 예, 이거 라이브입니다. 네. 예. 황교안 얘기 좀 하고 계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 법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지만 헌재도 헌재 나름대로 더 빨리 진행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도 지금 되게 버거울 거예요. 그렇다는 점 뭐 생각하시면은 뭐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라이브 맞고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현황 이야기 안 해주나요? 누가 쏘신 것 같은데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내용 보면은 저쪽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얼마나 불난집에 기름 붓고 싶으셔갖고. 가장 재미있는 얘기가 저쪽 당 얘기라서. 네. 요즘 제일 재밌는 당은 개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저기는 이준석계 허은하게 최고위원회의를 따로 여는 정당이 최초로 탄생했거든요. 볼만하겠다. 그런데 지금 법정 싸움 지금 가처분 신청했고 막 들어가 있는데 우리 허은하 대표님께서 뭐. 당 대표잖아요. 이준석 사기 관련돼 갖고 막 횡령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막 수백 페이지를 여기다가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준석을 누가 상대하게 되려나 했거든요. 허은하 대표님이 상대할 것 같습니다. 볼만하겠다. 당 대표는 아는 게 많죠.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거기다 아무튼 나중에 다음에 한번 종합해갖고 한번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쪽 얘기, 지금 흥미진진한 얘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지난번에도 나와가지고 이준석 관련된 이야기 한번 했다가 그 뒤로부터 카톡 답장이 안 오거든요. 야, 이거 다 봤나 보다. 그래도 다음에 한번 관심이 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